자, 이번에는 이제 수정 발진자, 보통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탈은 뭐냐면은, 제가 앞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자위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주파수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발진 주파수에, 이 클락 주파수에 이 소자들의 자기의 동작 신호를 여기다 얹혀서 동작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케스트라 주의자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피아노 학원에 가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피아노 배울 때 메트로놈이라고 메트로놈을 킵니다. 4분의 3박자라는 메트로놈을 키고 거기에 그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되죠. 그죠? 그 메트로놈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이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다 이거죠. 그죠? 그 박자에 맞춰서 자기가 건반에 손을 얹어 놓고 그 박자에 맞춰서 돼야지 그 어떤 음악이 나오는 거지. 얘는 무시하고 박자는 무시하고 막 친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노래할 때도 박자 무시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뭐라고요? 사람한테 듣기 좋지 않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12MHz, 24MHz, 14.318MHz 이런 거를 AD 보드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전자 소자가 어떤 클락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주파수에 해당되는 수정 발진자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발진 주파수 끄는 거죠. 이 수정 발진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수정이라는 이 물체를 가지고 일정한 각도로 잘라서 양쪽에 전극을 붙여서 전기 신호를 공급해 줬더니 희한하게 어떤 그 고정적인 얘가 어떤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양쪽 전극을 붙여서 쓰는 거죠. VC 전원만 공급해주면 얘는 얘 고정적으로 요 고정 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GM5626이라는 그저 스케일러를 얘기한다면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크리스탈의 고정 주파수가 그저 클락 주파수가 여기 제공이 돼야 이 신호에 여기 얘 동작 신호를 써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정 발진자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압이 들어가는지 이것만 테스트하기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압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하자면 뭡니까? 전압이 들어가면 얘는 고정 어떤 그 주파수, 클락 주파수를 낸다 그랬죠. 그걸 우리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전압은 들어가는데 오실로스코프로 재니까 주파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면 뭡니까? 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수정 발진자의 크리스탈이라는 게 이렇게 잘 나가고 고장 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냉납이 안 되든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뭐 자주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지금 다른 소자는 정상인 것 같은데, 그죠? 정상인 것 같은데 AD보다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크리스탈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먼저 VC 전압부터 측정을 해 봐야 되죠. 수정 발진자의 보통 VC 전압은 1.3V에서 2.2V 사이가 측정이 돼야 되죠. 자, 이 보드를 갖고 측정해 보니까 1.661V가 나와서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전압은 정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압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죠? 이 지금 크리스탈은 14.318MHz의 주파수를 고정 주파수를 내는 그런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측정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 주파수가 나오는지를 측정해 봐야 되잖아요. 측정을 해봤더니 제대로 주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주파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또 뒤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진을 내는 소자들은 전압과 파형을 동시에 같이 재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 스텝 다운 컨버터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지털 테스터기로 전압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압이 제대로 5V가 나오면서 그죠? 발진 주파수 1501-501이라는 것은 뭐냐면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갖는다. 그럼 150kHz의 발진 주파수가 오실로스코프 파형상에 정확히 그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 발진 파형이 왜곡되면서 5V가 나온다. 그거는 정확한 레귤레이션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최종 부하에서 받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압과 파형이 중요하겠죠. 발진 소자들은. PWM도 마찬가지죠. PWM도 뭡니까? VC 전압이 들어가면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서 펄스 발진 주파수가 나오죠. 그죠? 그게 중요하죠. 제대로 발진이 되는지. 그죠? 온오프 신호가 제대로 그려지는지. 우리가 지금 그 PW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시로스코프로 측정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시로스코프 XY 좌표상에 보면 요렇게 그죠? 펄스 발진이 이렇게 온 타임과 오프 타임과 이게 제대로 그려지나 봐야 된다고요. 근데 재니까 이것이 요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내려갔다 뭐 난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펄스 발진하는 그런 소자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파형이다. 파형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오시로스코프라는 이런 우리가 측정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할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지털 테스터기나 이런 열풍기는 갖고 있는데 오실로스코프가 의외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한 전자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발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위칭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MCU와 이 디바이스 안에는 우리가 이 디바이스 자체를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얘기하고 이 디바이스만 있어서 안 되겠죠. 그죠? 이 디바이스만 갖고 있으면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죠. 여기다 우리가 안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폼웨어, 즉 운영체제다. 폼웨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폼웨어라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사게 되면 그죠? 우리 기계만 사는 거죠. 얘도 지금 이 MCU만 있다면 기계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혼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데스크탑에서 운영체제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이라든가 아니면 유닉스 OS라든가 서버 어떤 그 윈도우 서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썼을 때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쓰게 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껍데기만 사서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깔았냐 아니면 iOS를 깔았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뭡니까? 스마트폰에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더 진가를 발휘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주 필요한 앱을 깔았을 때 우리가 지금 편리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전자 회로들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TV라든가 이런 가전제품에는 이 전부 다 마이컴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MCU 안에는 뭐가 있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운영체제죠. 폼웨어가 들어있는데 이 폼웨어가 뭐냐면 바로 전자 회로를 컨트롤해주는 바로 뭡니까? 주범이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는 뭐냐? CPU, 메모리, 하드웨어 어떤 칩을 하나로 이게 장착해 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 봐도 바로 MCU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예전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보통 보면 SOIC 8핀 타입을 주로 쓰고 있죠. 이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타입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런 타입을 쓰지 않고 있죠. 그죠? 다 SOIC 8핀 타입의 8발이 나오는 SMD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지금 AD 보드에 보면 이 MCU가 보통 앞에 25로 못 나가요. 25. 이 숫자가 요게 이제 MCU예요. 그죠? EPROM 같은 건 뭡니까? 24 뭐로 나갑니다. 24C16, 24C 뭐 24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24C06. 요게 24로 나가는 것은 이제 EPROM을 뜻하는 거고요. 보통 25로 나가는 것은 MCU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도 이게 MCU다 아니면 EPROM이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자체 안에는 우리가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다. 그게 중요한 그 이슈라고 그랬죠. 그게. 자, 그래서 또 이렇게 MCU가 이렇게 있는데 2호 모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죠? 요즘은 이제 2호 모로 나가는 게 아예 없어요. 없어. AD 보드에 보면 실제 모양을 보여드리면 자, AD 보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 도대체 2호 모로 나가는 게 도저히 찾아도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요즘 이제 모든 전자 회로들이 뭐냐면은
통합화, 그죠? 직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요런 이제 스케일러 안에다가 이제 그 MCU 또는 EEPROM까지 아예 장착을 해서 하나의 완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완칩 스케일러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일 안에 통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EO 모로 나가는 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스케일러에 지금 MCU가 포함되어 있는 원칩 스케일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거는 EEPROM이 또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EEPROM이 뭐냐면 SKL에 또 같이 내장된 것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요 제품이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제품이요. 이게 지금 고장 들어, 이거 이제 요걸 수리할 거예요. 요게 지금, 그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립스보드라든가 패널이라든가 OS 정상인데 얘가 지금 여기 동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봤을 때 뭐냐면 요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보드는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스케일러예요. 요게 스케일러예요. 요게 요 옆에 있는 게 요게 MCU입니다. 요게 MCU예요. 요게 MCU라고 요게. 근데 주위에 찾아보면은 EEPROM 뭐 235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좀 특이한 보드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리 초보인 분들은 왜 2호 모로 나가는 게 없냐, 2사 모로 나게 막아는 소자가 없냐, 이거 뭐가 문제죠? 고장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가 원칩 스케일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안에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엠베디드 칩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칩이다,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MCU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 회로를 컨트롤할 때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소자 중에 하나도 이거는 마이컴은. 그래서 MCU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로 폼웨어가 들어가 있죠. 폼웨어는 뭡니까? 폼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전자 회로를 컨트롤한다. 그죠? 사운드를 조정한다든가 어떤 화질의 색감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화면을 밝게 하라 뭐 적게 하라든가 패널 전압을 5V를 인가하라든가 아니면은 인버터의 스위칭 신호를 인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가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얘가 내부 연산을 통해서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얘가 문제가 된다? 전자회로는 컨트롤 안 되니까 우리 지금 고장 접수된 거 지금 강의하는 그 고장 접수된 모니터는 바로 전자회로가 컨트롤 안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렸죠. 이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가 손상됐기 때문에 내가 온오프 버튼을 눌러도 온 트리거 신호가 가지만 여기 내부에서 연산을 못하는 거예요. 연산을 해서 야 인버터 켜줘 하는 스위칭 신호와 야 패널 전화 5V 공급해줘 하는 그런 게이트를 오픈해주는 신호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얘가 동작이 안 되는 거니까 고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 폼웨어라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자. 쉽게 폼웨어라는 얘기가 잘 이해 안 되면 우리가 데스크탑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다. 그죠? 모든 운영체제 가지고 우리가 뭐 인터넷도 한다든가 뭐 엑셀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포토샵을 쓴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앞에 이제 2호로 나가죠. 이렇게 2호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SOIC 8핀 타입에 발이 8개 나와 있는 건데, 요 핀의 어떤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죠?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 VC 단자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고요. VC가 그라운드는 위치가 어디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락, 시리얼 아웃풋이에요. 그죠? 시리얼 클락은 뭐냐면, 이 MCU가 동작하기 위해서 어제 고정 클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 클락의 동작 신호를 얻는 거니까 클락이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데이터가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 어디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시리얼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인풋으로. 그죠? 온오프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3.3V가 걸려있다고 그랬죠.
온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얘가 전위가 0V로 떨어져요. 3.3V에서 0V로 떨어진다는 얘기, 이가 뭐냐면 동작 시작을 알려주는 트리거 신호란 말이죠. 그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인풋으로. 시리얼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내부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으로 나와서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인버터 쪽에 스위칭 신호 들어가고 패널 전압의 스위칭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웃풋이. 그러면 VC가 얘가 동작하려면 정확하게 VC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원하는 데이터 시트에 보면 얘가 몇 볼트가 들어가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시리얼 인풋과 시리얼 클락과 시리얼 아웃풋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했을 때 정확한 파형이 나와야 돼요. 얘가 파형이 나 시그널이, 이 시그널 트리거 신호가 들어가면 이게 트리거 신호도 일종의 어떤 펄스 파형이란 말이죠. 그죠? 시리얼 클락은 당연히 클락이 공급되니까 얘는 어떤 그 파형이겠죠. 아웃풋이 연산되니까 어떤 파형일 거란 말이죠. 그 찍었을 때 시리얼 인풋을 찍으니까 파형이 나와, 아웃풋을 찍으니까 안 나와. 그럼 얘가 내부의 폼웨어가 죽었다는 얘기죠. 연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안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폼웨어 불량인데, 그리고 이제 ISP식을 써놓으면 나온다 그러면 정상이겠죠. 그죠? 칩 이네이블 단자는 내가 얘를 선택을 했다 안 했다, 그거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락, 시리얼 아웃풋, 요 단자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동작 원리들은 이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사실 우리가 뭐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죠. MCU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항이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 X 디코더, Y 디코더를 통해서 뭐 어쩌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준다, 이렇게 뭐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뭐 공부해도 좋겠죠. 그죠? 머리가 좀 아프겠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MCU라는 디바이스의 핀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정도는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전압을 재야 된다, 파형을 재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PM 25LV010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핀맵의 위치가 틀릴 수는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니니까. 생산해낸 사람들이 핀맵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거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VC 전압이 있으면, 그죠? 그라운드가 있는 거고, 시리얼 데이터 인풋을 받아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을 주는 거죠. 그죠?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이 핀맵을 좀, 이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해서 좀 데이터 시트는 좀 자주 보세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전기전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전자 소자들은 1번 단자 위치를 보통 이렇게 점을 찍든가 아니면 다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점 있는 부분이 1번 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번 단자 위치죠.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맵이 매겨집니다. 1번이면 시계 반대 방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소자들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간혹 이게 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소자 갈 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점도 없어요. 이 어디 1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소자, 만약 AD 보드다 이렇게 보면, 그죠? 요 소자가 이렇게 이 8핀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SMD 타입으로 솔더링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마크도 없어요. 근데 PC판에 보면 여기 요렇게 점이 요렇게 하나 힘 점이 찍혔던가, 요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마킹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되어 있는 게 있냐면, 요 회로 기판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가운데 파져서 여기가, 이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번 단자라는 얘기죠. 그죠? 이 마크가 없는 부분 소자도 있습니다. 그때는 PCB판에 표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요 부분에 어떤 흰 점으로 찍혀 있던가, 아니면은, 여기, SMD 칩이 위에 붙어 있겠죠. 요 회로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으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볼록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1번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뭐 점을 안 찍어 놓은 거는 생산하다가 이 사람이 졸았는지 설계할 때 그래서 빼놓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자, MCU가 문제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막 나옵니다. MCU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건 MCU 증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케이블 연결하시오, 뭐 EEPROM 불량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화면이 뭐 이렇게 반이 잘리거나 이렇게 뭐 희석이 나오거나 이렇게 뿌옇게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MCU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EEPROM이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MCU가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스케일러가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고, T콘이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VC 전압 체크해주고, 뭐 각 단자간 절연 정압 찍어도 되고, 보통 오시로스코프로 제대로 이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리얼 인풋, 클락, 그 다음에 시리얼 아웃풋, 칩 이네이블, 요거는 이제 파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CU 파형을 측정하는 거예요. MCU 파형 측정. 파형은 네 군데에서 나온다 그랬죠? 칩,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시리얼 클락, 그 다음에 칩 이네이블, 칩 셀렉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파형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 우리가 이 핀맵이 이제 여러분이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칩 이네이블은 뭐냐면 요게 선택된 거고 선택 안 된 거고 이렇게 온, 오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파형이 나오고, 시리얼 클락도 우리가 어떤 클락을 공급해 줘서 이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는다고 그랬죠? 당연히 클락 신호는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리얼 인풋, 우리가 어떤 온오프 버튼을 눌렀다. 그럼 신호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걸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시리얼 데이터 아웃풋으로 이 신호를 내는 거죠. 이런 파형들이 나와야 되는데 AD보다가 동작 안 돼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파형들이 아웃풋에서 안 나오겠더라. 인풋은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뭡니까? 이 네 개 중에 파형이 안 나온다면 폼웨어가 문제가 있던가 디바이스가 문제가 있던가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디바이스 불량은 없다. EEPROM이라든가 MCU가 대부분의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 또 EEPROM 같은 거는 EDID 데이터가 손상이 돼서 오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압이 VC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전압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들어가야 되겠죠. VC 전압 안 들어가면 얘가 칩이 동작이 안 되잖아요. 얘한테 에너지를 줘야 동작을 하는데, 밥도 안 주면서 일하라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이런 파형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특히 AD보드는 파형을 측정할 곳이 많아요. 그죠? 뭐 우리 립스보드는 파형 측정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없잖아요. 근데 많이 지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파형이 나오는 데는 네 군데다. 칩 이네이블,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요 부분을 우리가 파형 측정을 오시로스코프로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머리에 좀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EPROM이라는 게 있어요. EEPROM은 245로 나와난다. 24C16, 뭐 24C04, 뭐 24C16, 뭐 24C08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이제 EEPROM 같은 경우는 안에 뭡니까? 안에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EEPROM이 지금 우리 모니터에 보면 AD보드에 보면 그 RGB 포트, DVI 포트, 그 다음에 뭐 HDMI 포트가 있다면 세 개가 있을 거예요. DVI 포트형 EEPROM, RGB 포트형 EEPROM, HDMI 포트형 EEPROM이 따로 그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스케일러, 아니 MCU 안에 포함되어 있다. MCU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뒷서버 단자 연결되는 거 모르면은 찾아가 보세요. 단자, 이게 단자 찾아가면 뒷서 연결된 게 바로 그 뒷서브형, 그죠? RGB형 EEPROM이에요. DVI 단자 연결된 것은 이제 DVI EEPROM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 안에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보면 파형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가 문제인지 디바이스 불량인지 안에 들어있는 EDIT 데이터 손상인지를 우리가 보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무슨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EEPROM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MCU에서 받아와서 일시적인 공간을 쓰는 거냐, 아니면 전용으로, 그죠? 전용으로 MCU와 관계없이 여기 안에 어떤 EDI 정보가 있는 거냐, 이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MCU에서 가져오는 그런 EEPROM은 우리가, 그죠? 그냥 이 뭐 디바이스를 그냥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새 거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EEPROM 그 전용의 EDID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얘를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EDID 정보를 똑같은 EDID 정보를 갖다가 ISP 지그를 통해서 라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갈았는데 모니터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 그런 건 이제 EDID 전용 EPROM이라고 봐야죠. 보통은 MCU의 보조로다가 우리가 EPROM을 쓰고 있어요. EPROM을 거기 카피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보조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보면 우리가 바이오스죠. 바이오스라고 있어요. 그 아까 조금 전에 MCU 안에 그 바이오스라는 그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펌웨어 우리가 셋업을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할 때 델 키를 누르야 되는가 F2 키를 누르게 하면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죠. 그 바이오스 화면은 뭐냐면은 바로 MCU 안에 들어있는 이 바이오스 이 펌웨어를 띄운 겁니다. 걔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날짜를 저장하거나 부트 시퀀스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UI 파일을 디저블 시킬 거냐 아니면 이네이블 시킬 거냐 사운드를 이네이블 시킬 거냐 뭐 디저블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수정하게 되면 MCU 안에는 이 바이오스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그죠?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그죠? CMOS NVRAM, NTC NVRAM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MCU 보조용 EPRO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가 저장한 정보가 그죠? 손상이 되면 뭡니까? 자꾸 그 셋업을 잡으라고 화면에 뜨죠. F1 키를 누르십시오. 아니면 F2 델 키를 눌러서 셋업을 잡으시오 나오죠. 그게 안에 들어있는 뭐냐면 사용자가 세팅한 그런 정보값이 이 바이오스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 NVRAM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CMOS라고 보통 얘기하죠.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아주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그죠? 거기 그 칩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CR203의 배터리가 있죠. 걔가 손상이 돼. 그 전압이 3V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뭐 1점 몇 볼트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을 한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셋업을 잡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 빗대서 보면 됩니다. 그죠? MCU 보조용 그 EPROM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쪽 연상을 하시면 되고 MCU 보조용이 아니다. 얘는 뭐냐면 오로지 그 EDID 전용 EPROM이다 그럴 때는 요 안에 이제 EDID 정보들을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 똑같은 모델을 받아서 잡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디바이스만 갈면 모니터가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모니터들이 MCU 보조용으로다가 EPROM을 많이 써요. 예? 뭐 어떤 그 MCU 쪽에 그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해서 보조용으로 쓰는 건데 요게 이제 EDI 정보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소리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그런 것들은 요 EPROM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MCU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 값은 앞에 2사로 나간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요게 EPROM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용들은 그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EPROM은 안에 모니터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갖다가 DDC 프로토콜에 전송 프로토콜에 의해서 바로 그래픽 카드하고 모니터 EPROM하고 서로 교신하면서 그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최대 해상도를 모니터에서 구현해 주게 된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RGB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이 15핀 RGB 포트 쪽을 예를 들자면 바로 뭡니까? 12번 핀을 통해서 DDC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2번이 DDC 클럭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사식 인류이라는 그런 EPROM 내용을 보면 2사로 나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넘버가 EPROM이라고 그랬죠? 얘도 이렇게 핀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VCC, 그라운드, 시리얼 데이터, 시리얼 클락입니다. 그죠? 시리얼 데이터, 시리얼 클락이에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리얼 클락과 시리얼 데이터는 어떤 파형이 나오죠? 그죠?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더라도 아까
그 MCU 고장 증상처럼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파형 측정을 해봐서 제대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상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롬 보정 EPROM하고 DDC 데이터 전용 EPROM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롬 보정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죠? 보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EPROM을 떼가지고 ISB 지그를 통해서 블랭크, 그죠? 걔를 초기화 시킨 다음에 써도 돼요. 그게 싫다 그러면 요 EPROM 같은 경우는 싸죠, 가격이. 그래서 이걸 맞는 걸 갖다가 다시 붙이면 되고요. 이 롬 보조용이 아닌 전용 DDC 데이터 전용 EPROM은 그 안에 EDI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기록을 해주지 않으면은 뭡니까? 모니터가 이상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전용 DDC 전용 EPROM이냐 롬 보조용 EPROM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죠? 근데 보통 롬 보조용 EPROM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건 줄 알고 이 DC 전용 그 EPROM을 뭘로 그냥 갈았더니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는 전용 EDI 데이터가 들어있는 EPROM이더라고요. 그 값을 우리가 받아서 넣어줘야 됐었는데 못 넣어줘서 뭐 이상작동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좀 뭡니까 많이 헷갈려 했죠. 자, EPROM도 마찬가지 파형 측정을 해야 되는데 파형 측정은 두 군데죠. 시리얼 클락과 시리얼 데이터예요. 그죠? 측정을 해보면 이런 파형들이 나옵니다. 이런 파형들이 나와요. 이런 파형이 안 나왔다. 디바이스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EDID 데이터가 손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EDI 데이터가. 그죠? 그 손상이 되다 보면 이제 이 파형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모니터 이상 작동됐다 그러면 MC 쪽에 파형도 있지만 더불어서 EPROM 쪽에도 이렇게 파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AD보드에서 중심 소재 제일 중요한 것 스케일러죠. 스케일러. 그 스케일러는 조금 전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픽카드,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로부터 받은 영상 신호는 그죠? 패널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로 받은 영상 정보를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정보를 여기서 가공해 주는데 스케일러에서 영상 신호를 받아서 그래픽카드로부터 여기서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인 LVDS 신호로 변경해서 어디를 넘겨준다? 패널 액정 패널에 보면 보드 하나 달려있죠. 패널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타이밍 컨트롤러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케일러 역할이다. 그죠? 스케일러 역할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뭐 1.8V, 3.3V로 저전력으로 동작되는 이제 우리가 이 소자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스케일러 또 내지는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스케일러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죠. 옛날에는 이걸 ADC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 컨버팅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스케일러라는 얘기는 요 표현 용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처럼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거라든가, 그죠? 뭐 어떤, 우리가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스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이렇게 QFP 타입으로 다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냉납이, 이 열 받다 보면 냉납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자 불량도 있지만 냉락 같은 것도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젤프락스를 도포를 하고 열풍기로 다시 한번 디솔더링 해주는 작업을 좀 해가지고 살리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 종류도 많죠. 제너시스 칩서부터 리얼텍, 티썸, 무슨 뭐 노바텍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가 칩들을 좀 많이 쓰죠. 이런 스케일러 칩에 따라서 모니터의 어떤 그 화질도 많이 그 좌우가 되죠. 뭐 고급집 같은 뭐 픽셀 웍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저가는 안 쓰잖아요. 보통 제너시스 칩이라든가 리얼텍 같은 걸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칩들이 역할들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스케일러가 동작되려면 클락을 제공받아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된다, 신호가. 이 LVDS 신호가 뭡니까? 바로 T콘으로 들어가는 거죠. T콘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신호 가공을 해서 그죠? 화소에 대한 위치 정보하고 그 다음에 2차 강화한 영상 신호를 어디로 준다? 바로 LDI 칩, LCD 드라이버 IC 글로 준다. 드라이버 IC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구현해줘서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LDI 칩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해줬죠? 액정 그라스를 보면, 그죠? 액정 그라스하고 보드하고 연결될 때 이 TCP, 플렉시블 같이 연결된 그런 그 PCB들이 있어요. 플렉시블 PC.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된 어떤 바 모양의 그 IC가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LDI 칩 또는 DDI 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CD 드라이버 IC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상 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스케일러라는 것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참조로 하시고요. 이래 이제 그 스케일러 중에서 제너시스 쪽에 보면 GM561이라는 칩을 보면 데이터시 찾아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데이터시트를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핀맵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스케일러 쪽에 이게 지금 정상 동작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요 지금 다리 쪽에 이렇게 젤라 그러면 이 다리가 QFP 타입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쇼트 나서 이게 소자가 소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서 연산된, 여기서 1차 가공된 이 영상 신호들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이 지금 스케일러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상 신호를 정상적으로 그래픽 카드로부터 영상 정보를 받아서 스케일러가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 신호를 갖다 제대로 가공해 주는지를 보려 그러면은 결론 여기 찍지 말고 여기랑 연결된 게 뭡니까? 바로 이 LVDS 케이블 아니에요? 케이블에 여기서부터 이 좌측부터 보통 30핀 LVDS 케이블을 표준으로 많이 쓰는데 1번부터 보통 27번까지가 어떤 영상 신호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LVDS 신호라고 그러죠. 그런 신호를 갖다 찍어 봐야죠. 찍어 보면 이렇게 신호들이 나옵니다. 오시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어 보면,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패널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VC 전압이 여기 28, 29, 2가 빠진 부분이죠. 없는 부분도 있고, 요 부분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5V가 나온다. 5V 들어가는 이제 패널이 있고, 12V 들어가는 패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패널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서플라이 VCC 볼테이지하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5V가 들어가는데, 12V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뭐,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라.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럼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RGB 포트든 뭐 DVI 포트든 HDMI 포트든 보면 이 포트의 위치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시로스코프로다가 이제 파형 측정을 해봐야죠. 그죠? 여기 지금 입력 파형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죠? 영상 그 케이블을 갖다가, 그죠? 비디오 케이블 여기다 꽂았을 때 그래픽 카드로부터 이쪽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영상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뭐 보드가 이상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뭐 RGB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가 제대로 들어와서 이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요? 스케일러 들어가서 1차 가공을 하는데 LVDS 신호로 우리가 변경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 파형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고 이렇게 단자가 뭐 저항이라든가 TR로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찍으면은, 자, 그 레드 파형, RGB 파형을 하면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나와요.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영상에서 이쪽에는 여기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죠? 이쪽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GB 파형, 뭐 DVI 파형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파형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파형들을 좀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형들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AD 보드에서 이제 스케일러를 통해서, 스케일러가 어디로 연결되냐? 바로 이제 이런 LVD 케이블을 통해서 이 신호가, 영상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패널 보드에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가게 돼 있죠. 물론 28, 29번은, 그죠? AD 보드로부터, 그죠? 스위칭 게이트, 그 MCU가 연산된 그 신호가, 그죠? 열리게 되면 요 케이블을 타고 뭡니까? 오버드 VC 신호가, 패널 보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케일러에서 가공된 LVDS 신호는 이 케이블을 타고 이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가는 거예요. 1번부터 여기가 이제 신호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 신호 핀맵을 보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뭐 그라운드 쪽도 있고 VCC 단자 쪽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선 7번 단자는 파형이 안 나오겠죠. 그라운드니까. 그죠? NC 단자 노 커넥션이죠. 여기는 안 나오겠죠. 그죠? 28, 29는 VCC니까 이건 우리가 뭐 뒤에다 재야 되니까 그라운드를 제한 나머지는 어떤 파형들이 아까처럼 조금 전처럼 파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금 2가 빠진 부분이 있고 2가 빠지지 않은 그런 케이블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케이블들은 그죠? 케이블들은 이 VCC가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리할 때 VCC 쪽을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마카펜으로 체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네, VCC라고. 이렇게 2가 빠진 부분은 우리가 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VCC다. 없는 부분들은 여기가 지금 빨간 부분이 이게 VCC라고 판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 케이블의 데이터 시트는 없어요. 없고 우리가 액정 패널 쪽에 보면 그 데이터 시트 그 패널 남바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핀맵이 나와요. 보면 28, 29분이 파워 서플라이다. 5V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보고 요쪽 그죠? 요쪽이 VCC다. 하고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고 모르시면 그죠? 이게 5V가 들어가는 거야, 12V가 들어가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은 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 핀맵 위치하고 그 다음에 패널 VC 전압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LVDS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케이블을 측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스케일에서 나오는 파형이죠. 영상 정보를 받아서 얘가 1차 가공해서 LVDS 신호를 가공해서 이 케이블을 타고 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LVDS 케이블을 체크한다는 얘기는 스케일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정상 가공해서 이쪽 나오는 거냐 그거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요 스케일러나 얘나 재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스케일러는 이제 이 단자들이 조밀하기 때문에 재는 것도 그렇고 이 핀맵을 알아서 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LVDS 단자 쪽에 파형을 측정하면 이런 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가공해서 나오는 거 펄스 발진 스위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전압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뭐 LVDS 신원이 TMDS 신원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LVDS 신호라든가 TMDS 신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신호 같은 경우는 이 배사라는 기구에서 이런 그 PC를 비롯한 영상기기에 대한 표준 어떤 규격을 이 배사라는 이 단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죠? HDMI라든가 DP라든가 어떤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단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단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LVDS 신원이 TMDS 신원 이런 것들은 AD 보드와 패널 간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 신호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카드와 AD 보드 간의 영상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 형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LVDS라는 것은 뭐냐면 AD 보드와 패널 간의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전기적인 신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TMDS다. TMDS는 뭐냐면 DVI라든가 HDMI라든가 아니면 DP 포트를 통해서 오는 그 신호를 갖다가 TMDS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래픽 카드와 AD 보드 간의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기엔 전기적인 신호 형태를 말하는 거죠. TMDS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DVI, HDMI, DP 포트에서 우리가 이제 TMDS라는 그 전송 프로토콜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TMDS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LVDS 케이블은 보통 이렇게 이 구리선을 이용해서 그죠? 고속의 데이터를 그죠? 저전력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손상 없이 보내게 쓰고 있는데, 간혹 이제 모니터들 보면 요거 FFC 케이블을 많이 써요, 또. 그죠? 요런 것들은 좀 불량들이 많이 납니다. 그죠? 요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쓰는 것도 있으니까, 요런 거 쓸 때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접촉 불량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접전부 할제 같은 걸 좀 많이 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제 뭐냐면은 AD 보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AD 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장 모니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지금 이 수리해야 될 모니터의 AD 보드가 요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강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